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이론에서요, 피아제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학자인 스키너 하고요. 그 다음에 만두라. 이번 강의에서 이 두 사람을 좀 같이 다뤄볼게요. 아무래도 두 사람 하려니까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제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스키너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스키너는 이제 생애가 좀 나오는데요. 다른 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블로프, 왓슨, 손다이크의 연구 업적을 토대로 심리학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키너를 배우기 위해서는 행동주의의 고전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파블로프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버트 실험으로 유명한 왓슨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양이 상자 실험으로 유명한 손다이크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업적을 토대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요. 기본적으로 그 행동주의, 스키너의 행동주의는요, 환경결정론이라고 해갖고요, 환경의 힘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은 이제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변화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영향력을 아주 중요시했다라는 걸 조금 염두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 해갖고 112쪽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거기 중요도 보시면 별 3개나 있죠. 스키너 이론에는 외울 게 많다 그랬어요. 예, 스키너 이론 피아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강화니 처벌이니 강화 스케줄이니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전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에서 행동주의 이론은 다른 성격 이론들과 달리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정신역동 배우고 했는데요. 내적 동기와 욕구, 지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다른 성격 이론과 달리 그랬는데 내적 동기 막 이런 건 정신역동 이쪽 또 프로이트 뭐 이런 쪽이겠죠. 그거하고 달리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 스키너의 이론을 학습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엘버트 반듈의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잖아요. 예,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자, 행동주의 이론의 대가로서 스키너를 소개하고 있는데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학습되거나 또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의해서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니 엘버트 반듈의 이론은 학습 이론 들어갔지만 앞에 사회자가 꼭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행동주의의 다른 이름 학습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 헷갈리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아셨죠? 기출에도 공부하다 보면 기출된 문장들의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거든요. 그런 것들 잡아주세요.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학습 이론. 그러나 사회학습 이론은 누구다? 반듈하다.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요 113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13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스키너라는 학자는 인간을 어떻게 봤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볼 건데요. 첫 번째, 113쪽 인간 행동은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 얘기는 외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니까 환경결정론 뒤에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환경의 자극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바로 밑에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근원은 바로 뭐다? 환경이다.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은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인간은 보상 처벌에 따라 유지되는 기계적 존재다. 모든 인간 행동은 벌칙적으로 법칙적으로 결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키너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스키너는 환경결정론자, 환경적 자극을 강조했고 또 인간은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다? 기계론적 존재. 그래서 이제 스키너가 공언한 바도 많아요. 이제 서점 나가보시면 스키너 상자니 뭐니 흥미로운 연구들도 되게 많고 공언한 바도 있는데 스키너가 많이 비판받는 이유가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기계론적 존재 아니야
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법칙적으로 결정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될 수 있다는 입장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는요,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과정에서 APC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조금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제 스키너 행동주의에서 APC 패러다임을 좀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아동들의 문제나 임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데,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을 하는 경우는 이 아이의 소위 문제 행동에 대한 APC 패러다임을 준 것들로 이 문제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APC 패러다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실천기술론에 우리가 앨리스의 인지행동 모델 배울 때 거기 보시면 REBT 인지행동 이론에서 APCD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일부 코드는 일치하는 게 있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라는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자, 스키너는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는 기본 과정이 APC 패러다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왔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선행 요인을 알아야 돼요. 행동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 이때 사건을 일어날 행동의 단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행동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A. 그 다음에 B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반응 혹은 행동. 행동은 때로 인지, 심리, 생리적 반응, 감정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요, 이때 B는 behavior, 행동이에요. 실천기술론에서 배우는 알버트 앨리스의 ABCD 방법에서 B는 belief, 신념이고요. 지금은 스키너의 APC 패러다임에서 B는요, belief, 신념이 아니고 behavior예요. 예,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결과, consequence, 특정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강화와 벌이다 그랬어요. 일단 APC가 뭔지 알아야 되죠. 행동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 A,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행동, 예, 반응은 B, 그 다음에 특정 행동의 결과, consequence인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거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부자 가정이에요. 아버지하고 조금 어려운 형편을 사는데, 얘가 둘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너무 의존을 하는데, 아버지가 실직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일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아버지가 일하려 나가야 되는 사건이 있죠. 예.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상담실에 온 거는, 얘가 아버지가 일하러만 나가려고 하면 아프다 그러고, 하도 저기에서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나이에 맞는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아버지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하고 지금 부적응 상태다, 이런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럴 때 APC 패러다임으로 분석을 하면 A, 행동 이전에 얘가 아버지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이런 행동이 심해진 이유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 봤더니, 실직했던 아버지가 같이 있어서 학교만 갔다 오면 다시 아버지하고 붙어있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일을 나가려고 하는,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아버지와 분리를 원하지 않는 아이는 어때요? 나 배 아파, 구토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행동을 얘가 보인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얘가 배 아파, 그러면 처음엔 진짜 배가 아픈 줄 알고 병원도 가고 뭐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고 하면, 얘가 조금은 그 상황이 변화가 힘들지만 적응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해준 게 없어서 애가 아프고 저기 한 줄 알고 그냥 다 들어주는 거죠. 아프면 네가 또 토하고 그러니 내가 안 갈게, 이렇게 되니까 아이는 특정 행동이, 아버지가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일하러 안 간다라는 원하는 결과로 강화된 거죠. 잘못된 강화가 우리가 이 친구의 부적응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또래하고 친구하고 또래의 학교 적응해야 되는데 뭐예요?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파. 이런 식으로 되고, 아버지는 본의 아니게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모르니까 아유 내가 일하러 가려고 그러면 아이가 더 아파서 저 일 못 가요. 아이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집에만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현재의 부적응 행동을 APC 패러다임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은 잘못된 강화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APC 패러다임은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 특정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인 그 무엇을 말한다.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강화와 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문제 행동은 잘못된 강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잘못된 강화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스키너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 분석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C 패러다임을 설명했고요. 스키너 입장에서 성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학자들마다 다양한 얘기를 했죠. 아들러 같은 경우는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활 양식이나 이런 개념들을 활동 수준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하면서 사회적 관심, 활동 수준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런 어떤 생활 양식 이꼴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성격을 설명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는 스키너는 성격이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행동 유형들의 집합이며 한 개인이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관계 유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강화를 행동에 따라 강화 받았느냐, 어떤 강화를 꾸준히 받고 성장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 특유의 성격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극 반응이라는 학습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자의 유전적 배경과 독특한 환경적 조건이 개인 특유의 행동 유형을 형성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행동 발달 유형은 모두 다르다. 강화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성격의 일부가 된다고 보는데 강화된 행동은 일반화와 자극에 대한 변별 능력이 적절하게 발달한 결과로 건전한 성격을 형성한다. 이게 이제 성격에 대한 누구의 입장이에요? 스키너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키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학자들의 주요 개념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키너의 주요 개념,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볼 건데 이 주요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스키너의 조건 형성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요.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이걸 같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 스키너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조작적 조건과 연결해서 스키너의 알아야 되는 개념들로 변별 자극, 강화, 처벌, 소거,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강화물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 스케줄이라고 하는 강화 계획, 그 다음에 일반화, 변별, 그 다음에 쉐핑이라고 하는 행동 형성 혹은 행동 조성, 요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스키너의 주요 개념들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할게요. 꼭이 되게 많이 붙었네요. 스키너의 개념은 아니지만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 처벌, 그 다음에 강화 계획. 예, 시험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설명하고 싶은 건 강화 계획이나 강화와 처벌, 이것들은요, 시험이 거의 예제로 나옵니다. 예, 예제를 읽고 어떤 강화, 어떤 처벌, 그 다음에 어떤 강화 스케줄인지 알아맞추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할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는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 수험서가 이런 표시 괜히 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요 개념 113쪽부터 좀 보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13쪽 맨 끝에 좀 읽어볼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반응적 조건 형성은 같은 의미이다. 예,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을요,
조작적 조건 형성인 스키너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나온 그것과 다르다 해서 그 전에 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반응적 조건 형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꼴 다른 말로 반응적 조건 형성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기출문장 풀다 보면 이 표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고도 틀리지 않아야죠. 다른 설명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그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114쪽에 가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한 걸음 더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 나오고, 그 다음에 115쪽에 가셔야 조작적 조건 형성이 나와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먼저 설명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뭘로 설명되어 있냐면 글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게 좀 시각적 자료 도움이 없으면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착각을 하세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그림 자료들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행사의 별표 넣어드린 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거예요. 출력할 수 있게 PDF 파일 다 넣어드렸으니 빼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도움이 된다 하면 PDF 파일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나 문장으로만도 강의 듣고 나니 충분해. 그러면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따 문장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이 자료들은 출력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일단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 이 자료도 교재에 없는 건데 지금 넣어드렸는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을 먼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아까 고전적은 반응적이라 그랬죠. 이 개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강의 후반에 얘기하는 알버트 반듀라의 대리적 조건 형성.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학자 이름을 대면 그 다음이 나오셔야 돼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작적 혹은 도구적 조건 형성, 알버트 반듀라의 대리적 조건 형성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알아야 되고, 제가 우선 고전적 조건 형성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적하고 그 다음에 대리적 조건화 설명할게요. 그 얘기예요. 요거하고 동일한 걸 중간에 한 번 더 넣어드렸어요. 그때 제가 요것들을 또 비교할게요. 일단 지금 저랑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볼 거예요. 근데 고전적 조건 형성을 알려면 여러분들 교재 114쪽에 잠깐 보시면 고전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 나오죠. 그것들을 먼저 아셔야 돼서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자극은 영어로 stimulus 해갖고 자극은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면은 반응, reaction 해갖고 R을 씁니다. 그 다음에요, 무조건적 하면은 조건적 하면 conditional 해서 C를 쓰고요. 조건적. 그 다음에 무조건적 하면 unconditional 해갖고요. U를 앞에 씁니다. You see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무조건적, unconditional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립자극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N, S, 뭐 S, N 중립자극.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적 자극하면은 어때요? C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립자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립자극에서는 N이 이제 무슨 뉴트럴의 약자거든요. 뉴트럴, 조건, 중립적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뉴트럴의 약자로서 N을 중립자극 쓸 거고요. 조건자극은 컨디셔널해서 S를 쓸 거예요. 그래서 중립자극 N 썼으면은 뉴트럴 스티뮬러스, 조건자극 C 쓰면은 컨디셔널 스티뮬러스, 그 다음에 UCS는 무조건적, unconditional 이런 식으로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걸 하는 거는 이따가 요것들을 설명할 때 그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 한 걸음 더, 요 글씨만 나와 있죠. 교재는 거기에 그림 한번 더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할 거고, 그러고 나서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 모두를 넣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여러분 파블로프의 실험 잘 아시죠? 그림 먼저 볼게요. 조건 형성이 되기 전에, 자, 파블로프의 개가 UCR, 무조건 반응이죠. Unconditional Reaction. 무조건 반응. 뭐만 보면 무조건으로 반응하죠. 고기만 보면 무조건 자극. 여기서 스티뮬러스는 고기죠. 무조건 자극인 고기 덩어리만 보면 침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조건 형성 정의예요. 무조건 고기 덩어리라는 무조건 자극만 보면 무조건 반응, 침을 뚝뚝 흘리더라. 근데 조건 형성이 되기 전에는 종소리를 울려보면 띠링띠링, 고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립자극이잖아요. Neutral stimulus. 종소리는 고기가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죠. 우리 멍멍이에게. 그러니까 반응 없는 게 침 안 흘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조건 형성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하냐면, 고기함은 침을 무조건 흘렸죠. 무조건 자극이죠. 그러니까 고기는 침을 무조건 나오게 했으니까. 근데 조건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뭐죠? 중립자극을 무조건 자극인 고기 앞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그러니까 띠링띠링 고기 처음에 몇 번 할 때는 어차피 고기가 있으니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반응, unconditional reaction. 그런데 이거를 중립자극인 띠링띠링이 무조건 자극인 고기하고 연합을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이렇게 되니까 중립자극이었던 종소리가 점차 조건자극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NS가 점차 CS로 바뀌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합했잖아요.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고기 덩어리 없이 뭐만 해도 종만 올려도 침을 흘리더라. 고기가 없는데 침을 흘렸는데, 이거는 그럼 무조건 반응의 침이 아니라 종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렸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 반응, conditional rea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이거를 기호로만 설명하면 무조건 자극인 고기, 그 다음에 고기만 보면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 unconditional stimulus인 고기에 대해서 고기만 보니까 침을 흘렸죠. unconditional reaction. 근데 중립자극, neutral stimulus, NS, 이거 처음에 아무 반응 없었어요. 종소리 왜 울려? 이렇겠죠. 근데 이거하고 무조건 자극인 고기를 플러스, 이게 바로 연합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 없이 무조건 반응으로 어때요? 처음에 띠링띠링 고기에는 여전히 고기는 있으니까 타액 분비가 됐겠죠. 근데 이거를 연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합은 짝지웠다는 거죠. 띠링띠링 고기를 반복 훈련을 했더니, 여러 번 했더니 무엇이 무엇으로? 중립자극인 종소리가 점차 조건자극으로 바뀌어서, NS가 점차 CS로 바뀌어서,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뭐만 해도 고기 하나 없이 CS, 뭐가 된 거예요? NS가 CS로 바뀌어서 조건자극인 뭐가 있는 거예요? 종소리만 있어도 조건 반응인 CR, 고기 없이 조건 반응, conditional, unconditional이 아니라 conditional reaction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걸 바로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파블로프의 실험에 있어서
CR이 형성되기 위한, CR은 조건 반응이죠. CR이 형성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이 기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UCS를 찾아야 돼요. UCS를 찾아야 돼요. UCR을 찾아야 돼요. NS, UCS 해갖고 NS가 CS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CS 플러스 UCS 점차 바뀌는 거니까 뭘 찾아야 돼요? 정답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바로 뭐가 뭘로? 중립자극이 꾸준히 연합을 해서 반복 훈련을 해서 뭘로 바뀐 거죠? CS로 되어야 CR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CR이 형성됐다라는 건 NS와 UCS를 반복해서 US가 뭘로 된 거죠? CS로 된 거죠. 바로 이 연합, 짝지움의 반복에 의해서 중립자극이 무슨 자극으로? 조건자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R을 나오게끔 한 거는 NS 플러스 UCS의 반복을 통해서 NS가 중립자극이 CS, Conditional Stimulus, 조건자극으로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조건반응이라는 CR이 형성되려면 바로 NS와 UCS가 연합을 해서 반복을 해서 NS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CS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 걸음 더, 이게 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어떤 학습 원리가 숨어 있나? 지금 우리 고전적 조건 형성 이미 이제 요거 제가 왜 기호를 넣어드렸냐? 기호만 봐도 이 그림이 연상되면서 설명될 수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는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용어들 다 나와요. 이 안에는 이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약간 앞서서 혹은 동시에 주어져야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바로 이 조건 자극은 NS가 점차 CS가 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UCS보다 고기 덩어리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돼야 조건이 형성된다.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이렇게 시간의 원리 먼저 혹은 동시에 띠링띠링 고기가 되어야 형성된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0.5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강도, 먼저 제시되는 조건 자극보다 나중에 제시되는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커야 된다. 그렇죠? 먼저 제시되는 조건 자극, 물론 처음엔 NS였겠죠. 얘가 점차 CS가 되는 건데 이 조건 자극이, 그러니까 먼저 형성되는 조건 자극, 이게 바로 뭐예요? 종소리가 나중에 제시되는 무조건 자극, 고기 덩어리보다 어때요? 먼저 제시되는 조건 자극보다 나중에 제시되는 무조건 자극이 자극의 강도가 더 커야 된다. 그럼요. 띠링띠링은 보다 고기가 내 만족을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시되는 조건 자극보다, 종소리보다 나중에 제시되는 무조건 자극, 그러니까 먼저 제시되는 조건 자극은 종소리인 거죠. 종소리보다 고기 덩어리가 얘를 더 끌어들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조건 형성이 용이하다. 예. 그러니까 고기 요만큼 주는 것보다도 이제 제대로 된 고기를 제대로 줘야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은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그럼요. 지속적이어야지 하다가 말고 하면은 학습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질이 다른 자극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자극. 그러니까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질이 이래야죠. 어떤 날은 띠링띠링 고기가 아니라 삑 고기, 이러면 왜 혼란스럽죠.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자주 제공될수록, 즉 자극과 반응의 과정이 반복, 아까 제가 연합해서 반복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처음에 중립자극인 NS가 점차 조건자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야 조건 형성이 유리하다. 예, 계속성의 원리를 연습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 형성의 학습 원리가 시험에도 인용이 됐었거든요.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요. 요것들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게 114쪽의 문장들이에요. 예, 그것들은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딩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가 114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본 거는 이제 스키너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건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물론 중립 자극이지만 이게 NS가 CS 되면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연합돼서 일관되고 계속성의 원리를 지키면서 띠링띠링 고기 되어야 나중에 띠링띠링만 해도 얘가 CS 조건 자극이 돼서 CR 조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는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께 얘기를 할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파블로프의 것에 있어서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 중요했는데요. 조작적 조건화는 그게 아니고, 조작적 조건화란 이거는 스키너죠. 고전적 조건화와 달리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행하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이거는 유기체인 쥐, 비둘기 뭘로 실험을 했던 간에 얘네들이 그냥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통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유기체인 쥐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자발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반응? 자발적 반응. 이거는 결과하고 관련이 돼요. 예, 그래서 조작적이라는 용어는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환경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볼게요. 스키너는 쥐나 비둘기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험 윤리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생략하고요. 이게 이제 쥐인데요. 이 상자가 어떻게 쉐핑되어 있냐면, 이 상자가 어떻게 조작되어 있냐면, 바로 밖에 냄새가 확 나죠. 쥐가 좋아하는. 근데 이 레버를 눌러야 먹이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쥐가 이 상자 안에서 어때요? 막 난리를 치겠죠. 저 냄새 분명히 나는데 이러겠죠. 예, 그래서 막 쾅쾅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뚝 떨어져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내가 난리를 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 강화물, 먹이가 떨어져서 나를 만족시켰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이 쥐는 지렛대를 누르는 행위가 증가하더라라는 거예요. 볼까요? 조작적 조건화,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름, 쥐의 우연한 행동,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옴, 이 결과가 나를 만족시키네. 부딪히고 긁을 일이 아니야. 우연히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면 우연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를 만족시키니까 연속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렛대를 누르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때 쥐가 바로 이 쉐핑, 이 상자에 의한 조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 아니라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자발적 반응,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건 형성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예, 보면 고전적 조건화는 무의식적 반응에 근거한다. 조작적 조건화는 의식적 통제 아래 있다. 그렇죠. 왜? 처음엔 난리 쳤지만 이거는 띠링띠링 고기 무의식적으로 반복에 의해서 나중에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이 됐지만, 이거는 내가 레버를 누를 때 음식이 나온다는 걸로 강화물로 강화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누르는 것들이 증가한 거죠. 예. 고전적 조건화는 종소리처럼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극이 주어지죠. 그런데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 때문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전에 띠링띠링 하는 종소리, 여기서는 행동 이후에 기대되는 먹이라는 결과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하는 자극 간의 연합체 어떤 거지요? 중립자극 플러스 무조건자극, 점차 중립자극인 NS는 CS가 되죠. 조건자극. 그래서 바로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의 연합에 의해서 조건적 반응이 형성됐잖아요. 띠링 띠링 고기, 띠링 띠링 고기.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러한 자극의 연합의 반복에 의해서 되는 수동적인 반응인 거죠. 나중엔 종소리만 쳐도 이 반복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조건 반응인 침이 생긴 건데, 여기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합이죠. 이건 자극과 자극이 아니라 내가 지렛대를 누르는 내 행동과 먹이가 떨어지는 강화물이 나오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합이라는 거죠. 여기는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이라면 여기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합. 예, 그래서 즉 조작적 조건화의 강조점은 바로 행동의 결과이다. 행동의 결과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특정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행동이 증가하고 부정적이면 감소한다. 따라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조작 행동을 제시한다. 자발적으로 점차 지렛대를 누르는 게 증가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되는 단어 중심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요 내용은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지 저는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지 교재에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요 자료는 좀 출력해서 보신다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 마쳤고요. 그러면 페이지 115쪽까지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 중에 고전적, 조작적 조건 형성 됐고요. 세 번째 변별 자극으로 갈게요. 자, 여기 지금 요것들은 비교해야 시험 문제 잘 푼다라고 했고요. 제가 비교해서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줄거드렸잖아요. 이전,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들, 자극과 자극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비교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결과와 반응에 이런 것들, 그것들을 꽉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별 자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 자극. 이것도 최근 5년 사이에도 좀 나왔던 개념인데요. 특정한 반응에 보상받거나 혹은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서 작용하는 자극을 뭐라 그런다? 변별 자극. 116쪽에 보시면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나타내면 바라충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신호로 인간은 변별 자극으로 외적 세계를 예측하고 통제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벽에 낙서했을 때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벽에 낙서했습니까? 어렸을 때 아니죠. 이거 하면 혼나겠구나 이러잖아요. 바로 변별 자극은 특정한 반응이 보상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서 작용하는 자극을 변별 자극이라 그래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이 읽어내야 외적 세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얘기고요. 변별 자극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 개념 정의에 준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알아야 되는 또 개념 중에 중요한 게 강화와 처벌의 개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화는 다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처벌은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욕심에는 강화와 처벌하는 김에 속어까지 조금 같이 아시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볼게요. 강화와 처벌해갖고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 보시면 116쪽 강화란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먼저 보도록 하죠. 강화란 보상을 제공하여 행동에 대한 반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보상을 제공하여 행동에 대한 반응을 강력하게 한다는 말은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로서 그 행동을 좀 더 자주 유지하도록, 자주 한다라는 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강화와 강화물을 또 헷갈리는데요.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강화물은 그러한 것들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강화는 증가라면 강화물은 얘가 뭐 청소를 잘하면 사탕을 줬더니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 그 얘기는 사탕은 강화물인 거죠. 그렇죠? 청소를 잘 더 하는 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런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요. 이제 강화에는 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고요. 넘기시면 또 처벌이 나오는데요. 그거부터 볼게요. 117쪽을 좀 보세요. 처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혐오스러운 결과를 주거나 정적 강화물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행동 수정의 한 방법이다. 그러면 처벌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목표라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건 역시 117쪽에서 118쪽까지 보시면 정적과 부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118쪽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해서 책을 읽지 않고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시각적으로 설명에 가서 내가 이해하면 책을 리딩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서 이걸로 할 건데, 이거 없이 그냥 책을 읽는 거는 서로 각각 이미지를 넣어야 돼서 힘듭니다. 이걸로 가는데 교재하고 달라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 분명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약간 추가 설명을 넣었어요.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빼실 수 있게끔 별이 있으니까 출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16쪽부터 118쪽까지 있는 강화, 처벌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속어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부터 버리세요. 강화는 좋은 거, 처벌은 나쁜 거.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문이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엉뚱한 답을 찾으십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하에서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강화는 증가, 처벌은 행동의 빈도가 감소되는 거예요. 이거를 꽉 잡으셔요. 그 다음에 정적, 부적이란 말에서도 정적은 좋은 거, 부적은 나쁜 거 버리세요. 예, 그거 버리세요. 그게 아니고 정적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주어서, 제시해서고 부적은 제거해서라는 거예요. 없애서. 다시 강화에서 정적은 제시함으로써, 부적은 제거함으로써. 자, 처벌에서도 정적은 제시함으로써, 부적은 제거함으로써. 자, 이것들을 머리에 꽉 잡으셔야 돼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 뭐는 좋은 거, 뭐는 나쁜 거 하면 지문이, 예제 지문이 이상하게 읽히고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강화는 뭐다?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는 것이다. 정적이건 부적이건. 자, 정적, 부적 좋고 나쁜 거 아니다. 정적은 제시함으로써, 부적은 제거함으로써. 자, 처벌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하는 것이다. 정적은 제시함으로써, 부적은 제거함으로써. 됐네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강화. 자, 원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재에 예 자세히 나왔는데 제가 대표적 예를 들게요. 자, 이 친구가 청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청소를 열심히 할 때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좀 다르게 사기 힘든 아주 맛있고 예쁜 사탕을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예요? 청소의 빈도가 증가하는데 왜 증가한 거죠? 바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탕을 제시함으로써. 그쵸? 그러면 그건 정적 강화예요. 근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증가가 목표인데 혐오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원치 않는 걸 제거함으로써. 자,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운전자가, 아니면 옆 사람도 삐삐삐삐 소리 나죠. 이 소리 너무 귀 아프고 혐오스러워요. 싫어요. 자, 안전벨트를 매는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안 매고 출발하면 삐삐삐삐. 근데 매는 순간 삐삐삐삐 소리가 제거돼요. 그래서 안전벨트 매는 게 증가해요. 그러면 그거는
행동의 빈도, 안전벨트 매는 게 증가했는데 혐오스러운 삐삐삐삐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이거는 부적 강화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처벌로 넘어가겠습니다. 처벌은 무조건 감소예요. 자, 정적인 건 제시를 하는데 처벌이기 때문에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엄마가 동생을 너무 때리는 형이 말로 타이르고 뭐래도 계속 때려요. 그래서 이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싶어요. 안 때리게 하고 싶을 때 엄마가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네가 동생을 때리면 너도 회초리로 맞아. 요즘에는 아동폭력마에서 이런 거는 옳지 않은데 네가 동생 때리면 너는 뭐 손들고 벌서기를 15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제가 정적은 좋고 나쁜 거 아니고 제시라 그랬죠. 바로 너 동생 때릴 때마다 벽 보고 손들고 15분 있을 거야. 제시함으로써 때리는 빈도를 감소시켰으니까 정적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엄마가 동생을 때리는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걸 제거함으로써 너 동생을 때리면 매일 주마다 뭐 초등학생인데 뭐 10,000원씩 줬다면 요번 주 주급은 없어? 얘가 원하는 요번 주 주급을 제거함으로써 때리는 빈도를 감소시켰으니까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예제로 나오는데 예제를 읽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 구조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결국은 행동의 목표가 증가냐 감소냐를 먼저 읽어내서 예제 안에 강화인지 처벌인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안에 내용이 제시했는지 제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정적, 부적을 찾는 거예요. 아셨죠? 예, 꼭 기억하십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억을 했으면 하는 건 속어인데요. 속어는 118쪽에 보시면 더 이상 강화를 받지 못해서 행동이나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 그래서 속어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속어는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는 목적에서 감소라는 목적에서는 속어가 처벌하고 뭐가 다른가 할 수 있는데요. 속어는 무엇을 제시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시하거나 철회해서 하는 건 처벌이죠. 그게 아니라 아무런 강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주의를 끌기에 심하게 울 때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더 심하게 울지만 나중에는 우는 행동이 사라지는 것 속어예요.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친구들을 방해해서 수업을 어렵게 할 때 누구야 앉아라 여기 봐라 막 계속 그러다가 걔가 어떻게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잠시 더 심해져요. 그러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인내심을 갖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수업에 잘 따라오는 애들을 중심으로 계속 가면 얘가 행동의 빈도가 감소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는 속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는 거라고 해서 처벌만은 아니다. 지문을 정확히 읽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에 일부분들은 거의 예제가 나왔고 예제가 나오면서 어떤 예제하고 뭐 이거는 뭐다 정적 강화다 뭐 부적 강화다 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러고 박스 안에 예제가 나오고 이거는 다음 중 뭐냐 하면 읽어봤더니 속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하나지만 오지선다형 각 선택지마다 예제가 나오고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사실은 문제 하나당 1분이라 그러지만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사고의 판단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표가 딱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이미지로 있어야 딱딱 대입을 하면서 푸는데 이것들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개념어로만 되어 있으면 이제 예제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외울 건 외우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교재에 읽지 않겠습니다. 116에서 118쪽까지 이 부분으로 이제 설명된 것들이 우리 교재 예제까지 너무 잘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리딩하는 힘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는 강화물의 유형 1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물의 유형은 제가 아까 쥐가 그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는 게 떨어졌다 할 때에는
그 먹는 거 바로 강화물이잖아요. 얘가 원하는 보상이잖아요. 근데 이 강화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19쪽에 보면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는데 1차적 강화물은 다른 강화물과 연합하지 않는 보상 그 자체. 목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오로지 물이겠죠. 보상 그 자체. 너무 배고픈 사람, 물, 음식, 보상 그 자체. 이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 강화물은요, 다른 강화물과 함께 학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아서 계속한다라는 건 칭찬이 좋다라는 걸 경험하고 학습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2차적 강화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건 강화 스케줄이에요. 자, 보세요. 강화 스케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애를 볼 때마다 공부해라, 뭐 엄마가 옆에 지키고 앉아 있을 거다, 엄마가 1시간마다 올 거다, 뭐 이런 방법도 쓰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1시간마다 와서 보지 않더라도 얘가 꾸준히 반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강화 계획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강화 계획 혹은 강화 스케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화 스케줄이 이제 스키너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강화 계획 한번 볼까요? 119쪽. 강화 계획은 조작적 행동이 습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물을 제시하는 빈도의 간격의 조건을 나타내는 규칙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 습득을 위해 강화물을 제시하는 조건이나 규칙을 우리가 강화 계획이라 그래요. 근데 그 조건이나 규칙에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는 연속적 강화 계획하고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눠지고요. 다시 간헐적 강화 계획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간격과 비율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은 말 그대로 시간이고요. 비율은 반응의 수예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그냥 제가 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있는 표가 너무 잘 정리가 됐어요. 이 표가 너무 잘 정리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 여기는 결국 문제가 예제로 나오는데 우리 교재가 이 예제를 뭘로 넣어드렸냐면 그동안 기출되었던 것으로 예제를 넣어드렸어요. 교재 정말 정성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된 걸 넣어드렸다라는 건 강화 스케줄 나오는데 문제에 대한 판단의 수준이 이 정도 되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져가셔라 그 얘기예요. 자, 일단은 강화는 크게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가 있는데 연속적 강화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을 제시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하루 24시간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로 나눠요. 그래서 연속적 강화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약간 부분적으로 뭐 어느 한 세팅에서 약속한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 도장을 찍어준다라거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뭐 규칙을 잘 지킬 때마다 규칙 지킬 때마다 뭐 물을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규칙 지키는 행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연속적 강화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지 않고 차분히 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되거나 약속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연속적 강화 계획이라는 걸 딱 여러분들이 소위 지문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적 강화는 됐고요. 간헐적이다라는 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간헐적으로 하는 거의 방법은 크게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와 반응의 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다시 시간으로만 갔을 때 고정적으로 하는 것과 가변, 그 다음에 비율로 갔을 때도 고정적인 것과 가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들을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고정 간격.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강화물을 제시한다. 시간을 정해두고. 자, 고정 간격 보면 공부하는 자녀에게 1시간 간격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거죠. 예컨대 엄마가 1시에 와서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네 하고 얘가 아주 원하는 간식을 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1시간마다 와서 볼 거야 라거나 아니면 봤더니 엄마가 1시간마다 온다라는 게 내가 측정이 됐으면 얘는 그
고정된 시간이죠. 1시간마다. 그러면 뭐죠? 예측이 가능하죠. 아, 2시에 오겠군. 그러면 이제 막 게임하고 딴 거 하다가 50분이야. 이제 하는 척 좀 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 간격을 정해두고, 예, 하는 거죠. 고정 간격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 일관된 예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가변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시간은 있지만 시간 간격을 다르게, 그러니까 평균, 가변은 바꾼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힘들겠죠. 고정보다 훨씬. 그래서 훨씬 꾸준히 반응하게 돼요. 엄마가 이러는 거죠. 아이고 열심히 하네 하고 1시에 간식을 주면서 엄마가 간식도 줄게.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 그렇게 되면 엄마가 하루 중에 2번의 간식을 주는데 뭐 아니면 3번을 주거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번을 주는데 언제 올지 모르면 얘는 더 꾸준히 반응하겠죠. 예, 그래서 평균적인 건 있어요. 5시간 동안 2번을 준다거나 뭐 이건 있는데 시간 간격이 다르게 오는 거죠.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루에 3번 간식을 주기로 하고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시간 하루 중 몇 번을 준다는 시간적 개념은 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꾸준히 반응을 하죠. 그래서 가변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비율은 반응의 수예요. 시간이 아니라 반응의 수. 예, 그래서 특정 행동이 일정한 수에 도달했을 때 특정 행동, 반응의 수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50문제를 풀이를 끝낼 때마다 간식을 주는 건 50개의 문제를 푸는 반응이 있을 때마다 주는 거잖아요. 그쵸? 50문제를 풀 때마다니까 고정 비율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평균적으로 몇 번의 반응이 일어난 후 무작위로 공부하는 자녀에게 처음에는 50문제를 끝낸 후 두 번째는 40문제, 세 번째는 60문제. 그러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더 꾸준히 반응하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럴 땐 가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언어행과 시험 문제는 지금 얘기한 공부하는 자녀에게 이 예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나왔고요. 또 더 최근에는 요 연속적 강화 지문이 5개인데 모든 지문이 요것들의 예제들을 내고 맞는 거 틀린 걸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지만 결국 그 한 문제를 풀려면 이것들 전체를 알아야 읽으면서 아, 이거 고정 비율이네, 아, 이거 고정 간격이야, 아, 이건 가변 비율이잖아,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연속적 강화는 제가 둘 다 읽어드렸고요. 고정 간격, 정시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주 추가 수당을 지급해서 정시 출근을 유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매주 주는 날을 딱 정해서 매주라는 시간 그리고 딱 정해서 준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매달 25일은 월급날이야. 이런 것들도 고정 간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변 간격 1년에 6차례의 소방안전 검사를 하되 불시에 실시해서 소방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러니까 1년에 6회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단위 안에. 근데 불시에라는 말은 어때요? 고정이 아니라 가변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그 관리를 철저히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비율은 반응의 수라 그랬잖아요. 일정한 수에 도달했을 때라 그랬잖아요. 영업사원이 판매 목표를 10%씩 초과 달성할 때 초과 달성분의 3%를 성과금으로 지급하여 의욕을 고취시킨다라는 건 그 영업사원이 그러한 특정 행동이 일어났을 때 성과급을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과 달성할 때 10%씩이라는 고정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건 고정 비율. 그렇게 반응했을 때고요. 가변은 수강생이 평균 10회 출석할 경우 상품을 1개 지급하되 출석 5회 이상 10회 이내에서 무작위로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행동이라는 반응이지만 무작위니까 가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예제들이 실제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요 예제를 보고 이쪽에 중에 뭔지 알아맞힐 수 있나? 예컨대 과수원에서 일정 크기의 바구니를 다 하나씩 주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바구니 한가득 복숭아를 딸 때마다 이 바구니 하나당 여러분들에게 5,0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10,0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정 크기의 바구니를 줬다. 그러면 뭐예요?
그 바구니 하나를 채울 때마다라는 반응의 특정 행동의 일정한 수에 도달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10,000원씩 드리겠어요 했으면 고정 비율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기들 다 예제로 나왔으니까 결국은 제가 연속 강화, 간헐 강화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간헐은 다시 간격과 그 다음에 비율로 나눠지고, 다시 그것들은 고정, 가변으로 나눠지고, 대표적인 예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시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강화 스케줄을 만드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꾸준히 반응할까가 목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꾸준히 반응하는가 연구가 됐죠. 그래서 그 결과가 강화 계획의 지속성 순위예요. 우리 교재 보시면 119쪽에 잠깐에 이게 나와 있죠. 강화 계획 지속성. 근데 저는 요거를 이 표 밑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요 표에서 아래에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아래일수록 훨씬 지속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변 비율, 고정 비율, 가변 간격, 고정 간격 순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이 높은 거 1위 가변 비율, 2위 고정 비율, 3위 가변 간격, 4위 고정 간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격보다는 비율이, 시간보다는 반응의 수 비율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비율 안에서도 고정보다는 변화가 그 뜻인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예제로 어떤 강화 스케줄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속성의 강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 수험 공부는 우리가 뭐예요? 이 개념 중요한데 문제로 옷을 입는다면이 보여져야 되고, 제가 더 바라는 건 현장에서 우리가 강화 스케줄을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물론 성인도 가능한 요소가 있어요. 사용한다면 윤리적인 거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떤 방법의 강화 스케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예. 자, 그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와 변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21쪽에 가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일반화는 이제 자극 일반화와 반응 일반화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이 나오는데요. 일반화부터 볼게요. 일반화에서 자극 일반화, 강화된 행동이 다른 자극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자극 일반화는 다른 자극,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컨대 아동 상담에서 선생님께 인사하기를 배운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들, 그러니까 아동 상담 선생님이 아니라 거기서 칭찬받았더니 학교 선생님, 동네 어른에게도 인사를 잘한다 그러면 자극 일반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낯선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녀석이 다른 낯선 남성에게도 적대감을 보인다. 사실 A는 성추행을 했는데 B는 안 하고 C도 안 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자극 일반화라고 보는 거고요. 반응 일반화는 유사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극 상황이 아니라 다른 행동. 볼게요. 장난감 정리를 잘했다고 칭찬받았더니 얘가 공부 후 책상 정리도 잘해요. 다른 행동에서도 나타나는 건 리액션, 반응이니까 반응 일반화라는 거죠. 친구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는 것을 칭찬했더니 친구들과 장난감이나 문구도 나누며 같이 놀게 되었다. 반응 일반화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우리 교재가 이렇게 예제들을 막 넣어드릴까요? 예제 하나 딱 나오고 이거는 다음 중 뭘 설명하는 거냐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담 선생님한테 인사 잘한다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 동네 선생님한테도 잘한다 하면 이 지문 안에서 강화된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 일반화가 됐다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변별. 특정 조건이나 훈련된 자극에만 반응하고 그 외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삼촌이 부르면 쪼르르 따라가는 아이가 삼촌과 비슷한 연배의 다른 아저씨는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거 변별력이 있어야죠. 변별력 없으면 삶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요것들. 예, 그래서 이런 변별력을 또 같이 보셔야 되고요. 변별을 일반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게, 그 행동조성, 행동형성인데요. 이게 뭐, 최근에 이 부분이 아마 단독 문제로 19회단가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행동형성, 행동조성, 쇼핑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기대되는 반응이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강화하여 중요한 것, 점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쉐핑, 행동 형성이라 그래요. 조작적 조건화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쉐핑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한 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그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세부적 절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해서 결국은 목표의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거기도 나와 있듯이 대소변 훈련입니다. 프로이트의 항문기, 그 다음에 에릭슨의 자율성대 수치심 이때 되면 배변 훈련이 진짜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전에는 아이들한테 똥만 싸도 황금변이라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너무 이쁘다고 했던 엄마가 이 시기가 되면 똥이라는 게 아무데나 싸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아이는 그걸 배워야 돼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업입니다. 그러면 똥은 변기에 싸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배우지 않아요. 그 목표 행동, 똥이 변기에 싸기까지 얘는 복잡한 다양한 하위 행동들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컨대 제 표현이 좀 리얼해도 이해를 위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싸게 아픈 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배 아픈 거하고 다르죠. 똥 마려울 때. 그런 다음에 어때요? 엄마 똥이라고 말하면서 빠르게 변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가기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바지를 또 내려서 이 엉덩이를 그거 크기에 딱 맞게 맞춰서 앉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힘을 줘서 똥을 넣고 그 다음에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고 물을 내리기까지 이 전체가 돼야 바로 배변 훈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그 목표 행동은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낼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강화물로 강화하고 저기까지 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행동을 해내도록 하는 거죠. 예전엔 그냥 앉아서 싸버렸는데 엄마 똥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오늘 네가 똥 마렵다고 얘기해 너무 잘해서 우쭈쭈 해주면서 얘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하나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강화물로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까지 대소변 가리기, 배변하기 이 엄청나고 큰 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잡하고 그 큰 덩어리의 이것들을 이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조성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성의 의미에서 쉐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든 예가 나오면서 이런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쉐핑, 행동 조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 스키너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 행동주의가 과학적 실험 연구를 통하여 인간 행동의 발달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유용한 지식을 제공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스키너는 환경의 중요성, 학습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인간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변화된다라는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이 외적 자극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 환경의 어떤 결정론적 입장에 대한 이해, 강화 스케줄,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행동 계획,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개념들을 알렸고 그 임상 현상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다음에 치료기법의 효과성을 중시했고, 또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행동주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개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의를 가져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우리가 보통 단기 치료를 조금 넣기도 하는데, 행동주의는 또 의의를 인정받는 만큼이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정신적 현상들에 대해 간과했다. 뭐 내적 심리 역동이나 동기 이런 거 아예 무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결정론적이고 기계론적이다라는 비판. 환경결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나 개인의 자율성을 간과했다. 또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123쪽으로 가시면 행동주의의 뭐 처벌의 원칙은 뭐 비인간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을 받아요. 자, 뭐 의의도 있고 임상에서 쓰이는 유용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비판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행동주의와 사회복지 실천해 갖고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원조의 초점을 인간의 정신내적 갈등에서 외적 행동으로 이동시켰다. 너무 심리 역동 이론은 내적인 역동만 했는데 외적인 것까지.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영향력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수정, 행동치료가 이제 임상현상에서 쓰일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거고요. 이제 행동수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실천적 기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별이 없지만 저는 조금 뭐 요것도 별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실제 이제 어떤 예제가 나오고 이건 어떤 기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행동주의 이론의 실천적 기법으로는 타임아웃, 토큰 경제, 체계적 동감법, 과잉교정 기법, 반응 대가 기법, 혐오 기법, 인지적 행동 수정 기법,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 타임아웃은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일 목적으로 이전의 강화를 철회하는 것으로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타임아웃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요 타임아웃 이렇게 뭐 벽 보고 있어 이런 거 있죠. 다른 자극이나 흥미끌 게 없는 모서리 벽을 좀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를 철회해서 예, 그런 그 문제 행동의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벽 보기 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의자가 다 노란색인데 의자 하나만 빨간 의자 있어요. 그래서 생각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애들 무리해서 못 놀고 그 의자에가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이 이제 우리가 뭐 체벌이나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강점은 있지만 너무 길게 하면요. 아이들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왜 벽을 보고 있을까 잊어버립니다. 차라리 뭐 그냥 나 아무도 뭐 하라고 안 하니 공상이나 그냥 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이 안 해요. 보통 한 살당 뭐 5분 정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아이들 뭐 보통 한 5분 10분 이 정도 해야지 뭐 아이들 막 엄청나게 긴 시간 한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토큰 강화는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한 행동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징표를 주는 거예요. 토큰. 그래서 체계적으로 강화. 여기 보시면 토큰 경제 뭐예요? 이거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에 열매나무. 네가 잘하면 이번 한 달 동안 빨간 사과. 네가 못하면 무슨 사과. 빨간 사과가 몇 개 이상이 되면 뭐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정해놓고 이제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습관을 하게끔 해서 징표를 주는 거죠.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토큰 경제라고 합니다. 체계적 동감법,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극을 체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를 줄여가는 그래서 체계적 동감법이 시험에서 기술론에서도 좀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체계적 동감법은 공포나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적응 행동 치료 기법으로 쓰입니다. 이것의 기본 원리는 불안과 이완, 양립할 수 없는 이완 반응 이것들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불안하면 긴장을 하겠죠? 예, 그러면 긴장, 텐션하고요. 이완, 릴렉스, 하는 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좀 이상한 거죠. 아주 긴장을 하거나 그 장면이 해결되면 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은 동시에 이렇게 막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낀다면 긴장이 아주 높다면 이것들을 왜 체계적이냐면은 약한 것부터
야구보다는 높은 강도가 센 것까지 체계적으로 점차 둔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쉬운, 아까 좀 많이 드는 예가,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야구 모자를 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이후로 이 외상이 너무 커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야구 모자를 쓴 그 또래의 젊은 남자들을 보면 콩콩콩콩 해갖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이것들을 직면하고 하는 것들도 치료 방법 중에 뭐 홍수법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체계적 둔감법은 처음부터 그렇게 직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야구 모자 이꼴 성폭행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된 연합이 돼버린 건데, 이걸 역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부터 긴장과 이완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낮은 수준, 예컨대 어때요? 야구 모자만 한번 보는 거죠, 사진으로. 그러면 야구 모자하고 좀 이랬다가 모자 정도는 볼 수 있어. 긴장했다가 모자 정도는. 그래서 긴장하면 호흡의 이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자 정도는, 이게 실제 사람이 쓴 건 아니잖아. 예. 그 다음에는 또 야구 모자인데 아주 귀여운 아이가 쓴 걸 보여줘갖고 야구 모자 사람 하면 또 긴장했다가 그래도 아이가 쓴 것 정도는, 긴장했다가 또 이완을 해서 이완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그 정도는.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긴장, 계속 이렇게 아니라, 이것들은 서로 긴장계의 이완은 양립할 수 없어요. 긴장했다가 이완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좀 더 센 거 또 긴장했다가 또 이완하고 하면서 가장 힘든 것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야구모자 이꼴 성폭행이라는 잘못된 연합을 역조건화의 원리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체계적 둔감법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극을 어떻게 한다? 체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를 줄여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의 원리에는 불안, 긴장과 이완, 이것들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에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완 훈련이 꼭 같이 가야 되고요. 이걸 잘하려면 불안의 위계 단계를 이제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미의 공포가 있는 사람, 예컨대 아무개는 대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선배가 야, 그 기숙사 딴 거 다 좋은데 거미가 있어 하는 순간 나는 안 가겠다, 기숙사.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근데 이 친구 이제 기숙사를 가야 학교 수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이건 역시 체계적으로 둔감법, 불안위계표, 바로 거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팔에 거미가 기어다니는 건 엄청난 공포죠. 100. 그쵸? 이거 아주 높은 거죠. 근데 낮은 것부터 거미에 대해 생각하는 거, 두려움 10 정도. 생각만 해도 할 때 또 호흡의 이완, 근육의 이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도는. 그 다음에 거미 사진을 보기, 상자 안에 살아있는 거미를 보기, 거미가 있는 상자를 들어보는 것, 또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높여가고, 그 정도는 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그 거미가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 지나친 긴장 이런 것들 치료할 때 체계적 둔감법을 씁니다. 체계적 둔감법 외에도 이제 두려움이나 긴장과 관련돼서 홍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홍수같이 단번에 노출시키는 건데, 뭐 윤리적 문제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불안이나 긴장, 뭐 두려움 이런 것들에 체계적 둔감법을 많이 씁니다. 예제로 나오고 어떤 방법을 썼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과잉 교정이라는 것은 부적응적 행동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경우 적절한 강화 인자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한 이후 즉각적으로 정상 상황을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과잉 교정, 우리 너무 초등학교 때 싫었죠. 받아쓰기 하고 틀린 글자 50번 쓰기.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그냥 한번 뭐 몇 점이 저기 하거나 틀렸으면 집에서 50번 쓸 생각, 과잉 교정 받을 생각을 하니 아예 공부를 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반응대가 기법, 부적응적 행동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내놓게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대가 기법을 잘 하려면 얘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동생을 지나치게 때린다 그러면 반응대가 기법은 얘가 관심도 없는 걸 내놓으라가 아니라 너 동생 때리면 네가 요즘에 모으는 포켓몬 스티커 엄마에게 하나씩 줘야 돼.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반응대가 기법을 잘 하려면 이 아이가 어떤 권리나 어떤 걸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악용하라는 건 아니고 교육적 목적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되죠. 혐오기법은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혐오작을 가하여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혐오기법 중에 뭐 저녁 10시만 되면 너무나 뭐가 땡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뭐 야식 먹고 이런 거 재밌고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제 막 땡길 때 떡볶이 파란색이 이제 식욕을 떨어뜨린다 그러거든요. 이런 떡볶이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건 혐오기법 너무 많죠. 담배 보세요. 막 가면 무시무시한 막 폐암 사진 막 무시무시하게 이가 망가진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인지적 행동기법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생각을 바꿔라 했잖아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론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기주장 훈련은 이제 행동기법 중에 이제 건강하게 소극적으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엄마가 뭐 하는데 너무 싫어서 막 공격적으로 대드는 거나 또 아주 수동 공격적으로 계속 미루고 말 진짜 너무 안 들고 이것도 사실 조용하지만 공격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라는 거죠. 나는 뭐뭐 할 때 뭐뭐하게 느끼고 이거는 이렇게 되길 원하고 뭐 이런 어떤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법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바로 스키너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반듀라가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지금 스키너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는 건 스키너의 행동주의가 임상 현장에서 쓰입니다. 윤리적 문제에 어긋나지 않게 쓰여야 되고요. 또 유용하게 잘 쓰면 좋은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주의, 특히 스키너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의 비판이 있어서 요즘에는 행동주의 안에서도 뭐뭐 하지 마, 뭐뭐 하면 뭐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장면에 보다 더 기대되어지는 바람직한 대체 행동을 가리켜라 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걸로 행동 수정 안에서도 좀 더 발전적인 면모들로 더 이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1급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까지는 가리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엘버트 반듀라의 그 이론을 배우겠습니다. 엘버트 반듀라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의 이론을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반듀라는요, 이전에 행동주의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다면 행동주의 이론을 부정하진 않았으나 엘버트 반듀라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인간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대리적인 다른 타자를 통해서도 배운다라는 바로 대리적 학습 이론, 대리적 조건화 이론,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 이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엘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쪽에 엘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하고 반듀라의 생애가 나오는데 길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은 다른 학자에 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학자들이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기가 살아 생전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다른 학자에 비해서는 행복한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주는 APA라는 아주 그 중요한 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과학적 공헌상도 받았고 또 나중에는 한 학자의 그 학문적 업적 전체의 기여점을 통틀어서 주는 그런 상이 있는데 골드메달상이라는 걸 또 이제 이 사람은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고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엘버트 반듀라가 어떤 학자인지 조금 봐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 이제 이런 표를 보고 제가 뒤에 가서 비교 정리해 드릴게요 했잖아요. 지금 할게요.
고전적 행동주의 하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있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했는데요. 이 둘은 둘 다 직접적 경험을 강조해요. 직접적 경험. 근데 엘버트 반두라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볼 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큰 거죠. 바로 인간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라는 것. 그래서 대리적 조건화, 관찰학습, 모델링, 모방, 우리가 되게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학문적 발견이었고 발전이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엘버트 반두라에서는 우리가 모델링, 뭐 자기조정, 자기강화, 상호결정론, 관찰학습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한다면 고전적 조건화 하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 하는데요. 조금 이제 이미지적으로 고전적 조건화 하면 파블로프의 개실험 종소리하고 좀 기억하시고요. 조작적 조건화 하면 스키너의 그 비둘기 상자, 쥐 상자의 그 실험, 그 부저를 누르면 뭐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는 조작적 조건을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좀 떠올리시고요. 대리적 조건화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면 저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저런 식으로 했구나 해갖고 이제 관찰학습, 대리적 조건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두라를 좀 볼 건데요. 인간에 대한 관점 거기 보시면 꼭 이제 이게 최근 5년간에도 기출이 이제 많이 됐던 문장들인데요.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의 결정론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하게 했고요. 대부분의 학습은 직접 경험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 모방한 결과라고 봤어요. 스키너하고 다른 점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스키너하고 다른 점에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스키너는 이제 환경 결정론 잘하면 그 밑에 반두라는 인간의 능동성, 주관성, 상호결정론적, 상호작용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상호작용적 관점, 상호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엘버트 반두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쪽수 넘기시면 126쪽에 한 걸음 더의 반두라의 상호결정론이 나오고 이렇게 생긴 표가 나오잖아요. 예, 요걸 조금 설명할게요. 거기 문장이 여러 문장이 있네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동력을 그 본질적 환경이라는 초기 행동주의 기본 과정을 벗어나 발달 과정을 개인차 환경 간의 상호성으로 보는 양방향성을 가정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두라의 이러한 견해를 상호결정론이라고 한다. 반두라는 개인, 행동, 환경 간의 양방향성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스키너는 환경 결정론에서 환경 영향력을 강조했다면 이 반두라는요 바로 한 사람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양방향적이고 상호적인 결정이다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외적 자극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동은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했느냐 뭐 이런.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관련해서 내가 해석하고 수정하고 그 창조하는 존재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개인과 환경 간의 일방이 아닌 뭐죠? 상호적.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호적 양방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행동주의가 환경결정론으로 스키너를 얘기한다면 반두라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결정론, 양방향을 얘기하고 있다. 요거. 그래서 이 반두라의 상호결정론은 누구의 스키너의 환경결정론과 조금 그 비교해서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강조하고요.
반듀라 사회학습 이론의 특징 126쪽에 보시면 반듀라는 인간 행동은 발달 단계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뭐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석, 예, 여기서도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라는 문장은 바로 반듀라의 상호 결정론을 말하는 거죠. 예, 기출 회독 보시다 보면 기출 문제들을 이제 아주 전방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반듀라 공부할 때 보면 상호 결정론이 계속 나와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찾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은 사람, 환경,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의 결정은 환경 못지않게 개인의 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또 개인의 자기 효능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문장 126쪽에 직접 경험 못지않게 뭐도 중요하다, 간접 경험도 중요하다.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문장 핵심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7쪽에 보시면 거기에 1번, 2번 나와서 스키너의 행동주의하고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비교했는데요. 그거 제가 거기 조금 그 위에 제목을 하나 달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두 학자를 비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키너는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앞서서 배운 대로 보상과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봤다면 반듀라는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서 도덕적 행동을 학습한다. 대단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찰 을 통해서 도덕성, 아 저러면 혼나는구나,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아 저러면 칭찬받는구나, 이거지 다 내가 경험을 하면서 보상받거나 처벌받아서 배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보시고요. 성격의 발달에 대한 반듀라의 입장은 인간의 습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며 사회학습의 경험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엘버트 반듀라는 어떤 단어를 지금 제시했어요? 바로 모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모방 외에도 또 중요한 성격 발달의 단어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이전에 스키너는 강화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반듀라에 와서는 인간은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 강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바로 반듀라의 주요 개념을 우리가 131쪽까지 한 7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자기조정, 자기강화, 자기효능감, 상호결정론, 모델링, 모방, 관찰학습, 대리학습 이런 것들이 엘버트 반듀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 개념들입니다. 소셜 러닝 해갖고 사회적 학습 강조하는데요. 자, 엘버트 반듀라는 보니까 여기 개념들 중에 자기조정, 자기 규제,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자기자가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조정하고 강화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어떤 뭐랄까 그 행동주의에서 좀 질적 전환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 학습된 반응을 수행할 의지는 인지적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인지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는 앞서서도 삐아제 초반에 설명한 바가 있어서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기조정, 자기규제가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외적인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조정, 자기규제 혹은 교제에 따라 자기조절이라고도 합니다. 평범한 표현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인간에 대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자기조절, 자기조정, 자기규제가 엘버트 반듀라는 크게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 보시면 127쪽에 자기수행, 자기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자기 조절 과정이 순환적으로 작동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는 이제 128쪽 넘어가고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자기 조정과 관련돼서 자기 수행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수행이라는 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걸. 그 다음에 자기 판단은 관찰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목표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반응은 그런 평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제공해서 긍정적인 건 보상하고 아닌 거는 스스로 비판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조정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정이라는 것 안에는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이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128쪽으로 가면 이제 그 설명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고요. 3번에 보면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 힘을 자기 효능감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구를? 자신을 믿어주는 힘. 이거를 자기 효능감.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자기 효능감을 갖는다라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자기 효능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셀프 이피시언시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힘,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그 자기 효능감이 2차례 정도 나왔어요. 예, 작은 단위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서 그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129쪽에 가시면 자기 효능감 지표가 나오는데요. 제 기억에는 한 2번 정도 이 지표와 관련된 지문들이 거의 단독 문제론가 뭐 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알버트 반듀라의 자기 효능감,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래서 긍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응 혹은 부적응은 사실은 이게 되게 큰 작용을 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는 상대적으로 자존감도 높고요. 사회적 적응력도 높습니다. 근데 자기 효능감이 아주 적은 친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낮은 자존감하고 연결되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우울증, 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개인의 인지가 자기 효능감에 따라 그 사람의 활동과 환경에 대한 선택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자기 효능감은 인간의 사고, 동기, 행위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만약에 엄마라면 내 자녀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게 바로 연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4가지 실제 수행,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단서. 나는 해낼 수 있어. 힘들지만 내가 드디어 해냈어.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믿는 힘, 이게 되려면 이 4가지가 중요하대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수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 수행, 인간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시도하고 주어진 과제에 성공한다면 자기 효능감이 발달된다라는 건데요. 이때 이 실제 수행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무조건 네가 해내면 중요해가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이에요. 예, 처음부터 엄청난 게 아니고요. 작은 성공 경험을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거를 해내면이 아니라 이 친구의 현재의 상태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성공 경험부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충동적이었는데 어떤 장면에서 스스로 욕구를 지어나고 참는
모르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거나 일상의 주기를 이렇게 되게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기본적인 생활 주기는 이제 내가 지켜낸다거나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게 실제 수행 능력을 증진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롤 모델을 좀 찾아야 됩니다. 나는 뭐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좀 찾아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리 경험. 예, 그래서 그런 롤 모델을 잘 찾았을 때, 나도 좀 저 사람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해낼 때 그래 네가 그것밖에 못하지 라거나 이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작은 변화를 발견해 줄 수 있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단서라는 말 좀 어려워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지 하면은 그만큼의 긴장과 불안이 따라오는데 이때 내가 나의 긴장과 불안에 대한 반응, 예컨대 뭐 시험 보기 전이면 뭐 가슴이 쿵쿵거린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내 생리적 단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힘 이런 것들이 관련돼요. 그래서 바로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2번 정도 나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도 설명했고요. 결국 엘버트 반듀라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스스로라고 풀이할 수 있는 자기라는 용어. 자기 강화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128쪽에 자기 강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개선 혹은 유지하는 것. 예,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강화하는 거죠. 오늘 내가 스터디 카페 갔는데 갈 때 결심을 오늘 내가 6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와야지 할 때 스스로 내가 그것들을 지켰을 때 자기 강화 갈 때 내가 오늘은 내가 6시간은 있었지만 저번같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타이머를 시계만 빼놓고 6시간 알차게 보냈어. 가다가 나한테 조각 케이크를 하나 사줘야지. 이런 어떤 것들도 자기 강화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자기 강화는 아주 최근 시험에도 나왔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상호결정론 아까 말했죠. 인간의 행동은 어때요? 단순히 외적 자극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듀라는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환경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들의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개인의 인지 능력을 통해 수정하고 창조하면서 이루어지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 아니다. 이게 바로 상호결정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버트 반듀라에게 아주 중요한 게 모델링입니다. 예, 지금은 이게 모델링, 모방이 뭐 기본적인 사회학습 이론의 아주 기초 개념으로 쉽다시화하지만 이 모방의 능력이나 모델링의 중요성을 엘버트 반듀라가 발견하고 이론화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엔 대단히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행동을 학습하며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시험에 뭐 7회, 9회 뭐 이럴 때는 모델링과 관련된 예제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예컨대 뭐 그런 문제죠. 뭐 유명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피아노를 치며 사랑을 고백하자 피아노 학원의 등록 인원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 뭐 엘버트 반듀라의 개념 중 뭐와 관련되냐. 뭐 이게 바로 모방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요거보다는 훨씬 관련 개념들이 좀 깊이 들어간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링 과 관련해서 129쪽의 맨 끝에를 보시면 연구를 해봤더니요. 모델링, 모방이 잘 일어나는 조건들이 모델링은 관찰자와 모델이 유사하거나 그 다음에 관찰자보다 모델이 지위나 신분이 높을 때 더 많이 모방한다. 모델링 효과 혹은 모델링 정도는 다음에 조건에서 영향받을 수 있다. 그래서 130쪽에 이게 아주 최근에도 문제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모델과 관찰자의 유사성이 많을수록 더 많이 모델링을 하더라. 그 다음에 모델의 지위나 신분 혹은 전문성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이 모방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 모델이 행동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 모방하더라. 그래서 그 유사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모델의 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도 지문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고요. 이제 그 관찰학습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학습이란 인간이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는 것이다. 관찰학습의 과정은 주의 집중, 보존, 운동재생, 동기화의 순서를 갖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지금 130쪽에 나와 있죠.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예, 알버트 반듀라의 관찰학습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으로도 나올 수 있고,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알버트 반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관찰학습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데 순서를 이제 뒤바꿔 놓으면서 틀린 문장을 찾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듀라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관적 경험, 관찰학습을 통해서 타인을 관찰하고도 배운다는데 어떻게 배우는지 설명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한 거죠. 주의 집중 과정, 보존 과정, 보존 과정을 다른 말로 뭐 파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억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재생 과정, 동기 과정입니다. 순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주의 집중. 무엇을 선택하여 관찰할 것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내 모델로 정할 것인지, 그 모델의 어떤 행동에 주의를 집중할 것인지, 이게 바로 주의 집중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걸로만 주의 집중해서 나도 저 사람 같이 저렇게 해야지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파지 과정, 보존, 관찰한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파지한다, 기억한다. 근데 이때 파지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의 인지와 언어가 발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저것 때 나도 저 사람 같이 해야지 할 때 속으로 우리는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 할 때 뭐뭐 하는구나. 영업사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베테랑 영업사원하고 신입을 붙여줍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신입은 베테랑 영업사원의 영업 방법을 보고 모방을 하죠. 그러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인지와 언어 발달이 가야죠. 아, 내 선배는 영업을 나갔을 때 상대 소비자가 민망하게 할 때 나 같으면 에이씨 하고 집에 오고 싶고 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유머 있게 저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다음 약속을 저런 방법으로 받아내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바로. 그런 다음에 운동재생 과정은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 심상 및 언어로 기호화된 표상을 이제 어때요? 안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외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운동재생이 되어야 되고요. 동기 과정은 마지막으로 강화를 통해 그 행동의 동기를 높여줘야 돼요.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강화는 자기 강화를 포함시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내 친구가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잘했더니 아버지가 용돈을 주신다. 나도 저렇게 해서 용돈을 받아야지 해갖고 관찰학습 과정을 주지 과정, 보존 과정, 운동재생 과정까지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심부름을 했건만 보상이 없어. 그러면 이 친구 동기화가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죠? 요 단계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많이 질문하는 게 이 과정만 거치면 어떤 것도 내가 대상으로 모델로 삼으면 다 배울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무 산만하면 주의 집중 안 돼요. 모델을 선택을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모델 행위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모델을 선택했다 그래도 내 인지나 언어가 기대되는 만큼 발달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유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이것이 내가 목표로 삼은 거하고 어느 정도 인지나 언어가 발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재생 과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축구가 너무 좋고 인지나 언어로는 뭐 할 땐 덩크슛을 어떻게 해야 돼서 해야 농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내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죠. 네. 네, 만약에 나는 되게 축구에 대한 해설은 잘할 수 있고 축구를 잘 볼 수는 있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축구 경기는 운동재생으로 축구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은 아까 같은 경우죠. 자기 동기화가 자기 강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는 심부름해도 아무 보상이 없으면 애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학습 과정이 뭐 무조건 이걸 적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나 이것들을 이렇게 연구해내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인간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지 않고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배우는구나. 예. 여기 뭐 이제 요 자료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뭐 드라마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는데 딱지치기 졌으니까 뺨을 때려 뭐 해서 충북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가 친구들이 딱지치기 하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딱지치기가 벌어지고 진 친구에게 따귀를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실제 좀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집에서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이제 가정통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냈고 또 부모들의 그런 부탁을 듣기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모방 행동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실제 그 반듀라는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보보 인형 우리로 치면은 왜 오뚜기 인형 이렇게 툭 건드려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이 실험이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바로 그 실험을 할 때 한쪽 아이들을 어른들이 보보 인형, 오뚜기 인형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뭐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치고 하는 것들을 본 아이들과 그걸 전혀 보지 않은 아이들 이 두 군으로 나누고 실제 내가 봤던 그 환경과 같은 보보 인형이 있는 방 그래서 다른 장난감도 있지만 보보 인형이 있는 그 방에 이 양쪽의 아이들 그거를 봤던 아이들과 보지 않은 아이를 이제 봤는데 실제로 그 연구 결과 실제 그 보보 인형에 대한 폭력이나 공격성을 가하는 성인들이 그거를 본 아이들이 훨씬 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고요. 폭력이 심지어 똑같은 폭력이 아니라 창의적인 폭력까지 나왔어요. 예,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보보 인형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모방 행동이 얼마나 그 건강하게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어떤 환경적 모방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실험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알버트 반듀라가 큰 상을 좀 수상했다고 하는 건 이것들이 지금 시각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건 우리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할 때 부부끼리 그럴 때 그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함의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은 아셔야 되고 교재 130쪽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을 계속 제가 이 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념의 대리학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학습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고 어떤 자극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는 간접 경험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하고 반듀라는 대리적 조건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경험만으로 배우는 건 아니다. 관찰의 대상은 가까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지만 TV쇼,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의 등장인물일 수도 있다. 모델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 모델의 행동이 실패하거나 처벌을 받는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했고요. 그 옆에 잠깐을 보시면 모델링 대리학습, 관찰학습이 좀 헷갈린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드렸어요. 작은 글씨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모델링은 모델의 행동을 단순히 베끼기, 따라하기 차원이라면 관찰학습은 모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세분화하여 기억하고 행동하는 폭넓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꼭 동일하지는 않다. 대리학습은 안 좋은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대리학습 이 다른 유사 개념 등과 구분되어지는 키워드는 안 좋은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행동을 따라하지 않게 해서 대리학습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안 좋은 행동을 따라해서 내가 경험해야 될 시행착오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 차이 구분했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알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이 이론이 미치는 영향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의의를 보면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줬다. 사회적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있는지를 인식을 시켜줬다. 그 다음에 인지적 요소, 그러니까 그 무조건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것, 또 자기 강화나 자기 효능감, 스스로 하는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을 중요성을 알려줬다. 인간은 단지 자극 반응이라는 반응을 넘어서 복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고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제 아까 관찰학습 이론도 보고했는데 이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행동 등은 누구나 그것만 대입을 하면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에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학습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저는 뭐 상담하는 일을 좀 같이 좀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인상 모델에서 그 알버트 반듀라의 이 이론은 아동 청소년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고 특히 임상 모델링을 통해 관찰과 모방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모델링은 아이들 적절하게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부모는 이를 관찰할 수 있다 해갖고 뭐 여기 그냥 짧은 문장이지만 실제는 현장에서 그 알버트 반듀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 행동을 조금 적절하게 부적응해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강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인지행동 관련해 갖고 이제 여러 학자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피아제는 제외하고요. 스키너하고 반듀라를 조금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그 수시로 비교를 넣어드리는 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직화해서 정리합시다 그거거든요. 자, 볼게요. 둘 다의 공통점은요. 두 학자다. 인간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환경의 자극이다라는 거죠.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환경의 자극이라는 요소를 둘 다 무시하지 않고 중요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정신작동 이론가 중에 프로이트는 인간은 변하기 힘들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할 수 있다. 기본 입장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스키너는 기계론적 인간관 환경결정론. 그런데 알버트 반듀라는 상호결정론. 바로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조점, 스키너는 객관적 자극 반응의 관계,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강화와 벌, 직접적. 그러나 어때요? 반듀라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찰학습 자기강화, 바로 간접 경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력. 스키너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힘이 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론적이다.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한다면 반듀라는 인간은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효능감. 나는 해낼 수 있어. 내가 나를 믿는 힘. 그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스키너는 인간 내면은 연구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면 반듀라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사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봤고요. 행동의 학습. 스키너, 외적 강화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이루어질 수 없다. 외적 강화. 예, 그래서 환경 결정론 외적 강화라면 아니다. 반듀라는 인간은 외적 강화 없이도 뭐죠? 외적 강화 없이도 자기 강화가 가능한 존재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다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스키너와 반듀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스키너와 반듀라의 공통점은 바른 공통점만 묶어봐라. 뭐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보시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3장의 인지행동 이론으로 피아제 봤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 봤고요. 그 다음에 반듀라 봤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학자도 좀 요소를 넣어드렸죠. 콜버그나 파블로프 그 정도 조금 같이 연관학습 하시고요. 이제 요 다음 강의에서 인간행동 이해와 관련된 학자별 접근으로 마지막 인본주의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